투자손자연법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두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전체적인 장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23포인트가 하락해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좀 낙폭을 줄이면서 2.43포인트 하락세로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의 좀 이런 상승 흐름을 코스피 거래소 시장도 빨리 좀 쫓아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투자손자연법 2부에서 준비한 순서부터 먼저 알려드리죠.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중국 옌타이에 세워진 두산인프라코의 공작 기계용 부품 공장 일부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속사정을 알아보고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공매도 규제 방안 발표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짚어봅니다. 홍반장의 스몰캡 뚫기에서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30일 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사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스페인 국채가 상당히 지금 계속 10년물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같이 연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국채가 낮아질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인 상황이죠. 그만큼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7%를 마해지대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 돌파하게 되면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피그스라고 해서 아일랜드라든가 여타 나라들이 7%를 넘었을 때 구제금융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7%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갔고요. 그렇지만 22에서 아마도 국채를 아마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에서 한 11주 동안 유로존 국채를 매입을 안 했다고 했죠. 또 스페인에서도 자기들 국채를 좀 사달라. 그리고 또 190억 유로를 방케은행에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계속 시장에 내비쳐졌었죠. 근데 어저께 22에서는 그러한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페인은 많은 투자가들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스페인은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스페인이 그리스하고 달라서 스페인의 문제가 터지면 유로존은 100% 붕괴입니다. 유로존에 이때까지 통합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붕괴되는 걸 원치 않은 나라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투자가들이 스페인의 위험을 통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위기를 고조시키고는 있지만 결국 될 확률이 굉장히 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리스가 계속해서 신민당과 시리자당의 지지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페인 문제, 국채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은 있지만 스페인 문제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이 되질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화두가 되면 유로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2,300억 유로 정도만 있으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규모를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면 유로존은 붕괴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불사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더 크지 않느냐. 결국 스페인은 살아남을 거라고는 기대가 더 크다. 다만 현재 시장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7%를 웃돌 것이냐 안 둘 것이냐 거기에 관심 있는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스페인은 그리스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마, 불사, 스페인은 포기하기에는 좀 너무나 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스페인에게 극단적인 위기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유럽발 한파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주택 지표 부진 등 악재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 또 그렇다면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12,000에서 12,200 사이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지난번에 1,400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기는 그냥 다 무너지는 자리가 돼버리죠.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미국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점에서 시장이 어떤 대응을 해줄지를 봐야 되는데, 어저께 주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죠.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회복세를 좀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는 필연적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약간 주가가 좀 흔들림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를 부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금 주가 하락은 상당히 오히려 잘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의 하락치로 계산한다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반등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등 쪽에도 무게를 싣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무너진다면 12,200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가 가장 좋고요. 언더슈팅까지 계산하면 12,000 정도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단 밴드를 12,200에서 12,200까지만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지난번 주가가 급락하면서 1,400까지 갔을 때 부분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은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지점까지는 하락을 용인하시되 이 점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가 스페인 부실 우려 때문인지 1%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장 흐름이 좋지는 않거든요. 자, 오늘 장의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는 1817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는 거래소의 그 일목균형표상 전환선 값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뭐 1817이 깨졌다 그래서 시장이 뭐 갑자기 또 더 충격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수세가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1817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시세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현물 매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810억 정도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항상 바닥이든 고점이든 수급의 변화가 들어올 때는 퐁당퐁당 방향을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수했다 매도했다라는 모습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중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도 했었고, 이제는 종가상으로도 그런 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 얘기는 외국인들 일단은 매수에 대한 방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떤 식으로 올지를 봐야 됩니다. 기관들은 누계로 봤을 때 2,0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야만이 지금 매수와 단가가 맞아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장에서 받쳐줄 세력은 기관이 최종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행보를 좀 확인하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드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베이시스가 좀 회복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시장을 눌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는 대기 매수세로 본다면, 베이시스만 호전된다면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베이시스 확인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눌리고 있지만 종목들에서 보면 매수세가 진입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기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의 눌림은 상승을 기다리는 에너지 축적의 눌림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밤사이 해외 증시 폭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거의 2%대 하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1%대 이상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유럽 중앙은에서 반키아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더 급등하면서 또 유로존 위기가 더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 결국에는 금일 시장도 갭락으로 일단 시작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 지수 때 전일보다 25포인트 정도 빠진 1820선이 무너지면서 1819포인트고요. 코스닥 시장 2.68포인트 빠진 46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30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올라온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주체별 수급상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오늘 아침부터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87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이 190억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물량 938억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 정도 매수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만 외국인이 470억 이상을 팔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500억 이상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어제 기관이 많이 받쳤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75억 정도 운수장비 업종 같이 역시 받치면서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좀 강보합세로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479억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는 걸 받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에 반대되는 모습이고요. 화학업종 23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89억을 팔면서 시장을 좀 누르는 모습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5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이죠. 달에. 그래서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 피날레를 날려보자 하면서 아침부터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오늘도 떨어지네 저가에 쓸어 담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어제도 오전에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 펀드 자금 들어오고요.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종가에 좀 말아 올리는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후에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4년 내 최장 기간 매도 중이라고 합니다. 좀 이거 우리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외국인 매도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외국인 매도에 개인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일단 분석을 하고요. 결국에는 하지만 그 거시적으로 봤을 땐 경제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 거시적인 경제 여건이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설마 유럽계 자금이 많이 이탈된다고 하는데 유럽계 자금만 이탈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계 자금도 솔직히 이탈되는데 그 규모가 적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은행 JP모건의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생상품 손실에서 만약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유럽의 그런 어떤 CDS 프리미엄에 투자해 놓은 것이 더 손실을 많이 보게 된다면 결국 미국계 투자은행들도 아시아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JP모건이 또 그런 대손 충당을 위해서 자산 매각 250억 불을 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런 어떤 그런 지금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결국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개인의 투자 전략은 외국인이 팔 때는 같이 올라올 때 팔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저가 매수세로 PBR, PER 이런 거 따져가면서 물론 개별 종목군으로 지금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죠. 최근에 게임주도 강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단기 매매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시장을 결국에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국인이 팔 때는 같이 팔아야 된다. 외국인의 매도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4월부터였고요. 3월부터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던졌어도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때부터 저도 시그널을 읽었지만 솔직히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외국인이 사지 않고 판다는 거는 뭔가 좋지 않은 게 불확실성이 더 많기 때문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 절대로 추격 매수, 저가 매수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지요.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하락 시에 주식 비중을 확대해보라는 주문을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종목 살피기, 신용훈 연구원은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는 장이다. 최희용 대리는 추가 하락에 가능, 관망 대응하자고 했습니다. 김훈 대표는 단기 저점, 이탈 없는 대형주 위치를 체크하자고 했고요. 네, 관심 업종은 박성일 연구원이 조선 바이오 업종의 분할 매수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건설, 자동차 부품주 중단기 관점에서 제시했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석유와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를, 최희용 대리는 반도체 업종의 분할 매수를, 김훈 대표는 중공업, 반도체, 다중바닥 부분의 단기 매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최희용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한 달 내내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의 금융권 자금 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고요. 스페인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럽 위기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깊은 피로감이 쌓여 있고요. 미국도 주택지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약세 마감한 것이 오늘 추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시세에는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방어하는 전략이 꼭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고 거래 횟수를 줄이며 원칙적인 손절매를 단행하는 것이 훌륭한 방어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겠고요. 저가 매수는 지수가 1700대 후반에 왔을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1818 정도, 1800대 초반에서 밀리고 있는데 현재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닥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비중이 적어서 낙폭이 거래소보다는 적지만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차바이오, RNL바이오, 파미셀, 마크로젠 등 바이오 관련주가 비교적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효과 뉴스가 전해지면서 줄기세포 치료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고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 금액으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 업종의 분할 매수 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상세한 설명 주시죠. 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기전자 관련된 반도체 업종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데요. 네, 하지만 불확실성이 줄어들 경우에 가장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고 최악의 치킨 게임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되고 또 최근 들어서 깊이 조정받은 그런 주가를 하나의 가격 메리트를 보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이것이 제가 드리는 전략입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습니까? 네,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인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LP다이 인수 참여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많이 주가가 밀렸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작년 4분기 수준으로 디램 가격이 향후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의 추가 상승이 완만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도 단기 저점인 22,000원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단기 바닥을 만든 모습이고요. 지금은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희용 대리 SK 하이닉스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정복하기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3년 한국을 떠나 중국에 세워진 두산 인프라코어의 부품 공장 일부가 국내로 돌아옵니다. 대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의 태양발전소가 지난 25일과 26일 낮 동안 시간당 22,0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시간당 2만 메가와트 이상 태양 에너지를 생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류 문화상품 수출이 늘면 소비재 수출은 4배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분석해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3분기에 공매도를 규제하는 시행령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 중국에 공장을 세웠던 기업들 중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으로 국내에 돌아옵니다. 이 정부에서도 국내로의 유턴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죠. 예,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미 자유협정 FTA하고 한EU FTA의 어떤 정책적 효과를 노려서 국내로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이제 FTA 효과로 인해서 관세가 인하됐다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효과로 인해서요, 최고 4.4%의 관세가 이제 즉각 없어지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장 기계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데요. 실질적으로도 지난해 창원 공장에서 머시닝 기계라는 공작 기계의 일종이 미국 수출액이 943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1,455만 달러로 5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미 FTA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한국산 부품 비중이 51%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지역에 있던 주물 공장들을 이제 한국으로 5년 동안 이제 천천히 옮기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공작 기계 회사들은 유럽에서 부품을 수입하기도 하는데요. 한 EU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8%였던 것을 철폐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작 기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럽산 부품 비중이 한 20% 가량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1.6% 정도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미국 FTA로 4.4%의 관세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EU FTA로 인해서 수입하는 부품 관세가 떨어지면서 1.6%의 인하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합의 한 6%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요. 연간 매출인 한 1.5조 원을 감안하면은 절감 비용은 한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기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훨씬 개선되기 때문에 판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이제 생산 시설을 국내로 복귀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제 다른 기업들의 유턴도 이제 자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 없이도 살 수 있을지 독일에서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독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인데 그 안에 태양에너지는 4% 차지한다고 하죠.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아직도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땅이 이제 30년이나 40년 정도 이제 죽음의 땅으로 남겨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없이는 이제 발전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시간당 22,00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이제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22,000메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20곳을 완전 가동했을 때 생산하는 전력하고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의 평일 전력 수요의 한 3분의 1, 그리고 주말 수요의 절반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이제 화창해지면서 이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반대론에 이제 아주 유리한 근거가 될 전망인데요. 원자력 발전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전 폐기 정책을 계속 확정해서요. 이미
8기를 원전 8기를 폐쇄했고요. 아직도 가동 중인 9기는 이제 2020년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에 이제 긍정적인 분들은 전력 수요가 정점을 이루는 한낮에 이제 태양 에너지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이미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비관하시는 분들은 그 독일처럼 이제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재생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들이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과 소비자가 태양에너지에 추가로 부담하는 돈은 연간 40억 유로, 약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재생에너지 전체에 대한 추가 부담은 이제 70억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하면은 태양열 사업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유용할지 몰랐지만,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는 보조금을 계속 주게 되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만큼만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끌어들여서 더 폭넓게 이런 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류 상품이 역시 우리 경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K-팝 등 한류 문화 상품을 수출하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장품 등 이런 소비재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한류 문화상품 수출이 이제 $100 늘어나면 소비재 수출은 $412 증가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그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92곳에 대해서 문화재 상품하고 소비재 수출을 이제 조사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문화상품 수출이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상품 수출이 $100 증가할 때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같은 IT 제품 수출이 평균 $395 늘어나고, 의류나 가공식품은 평균 $35, $31 이렇게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 수출이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상품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K-팝 등 이제 문화사업 수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제 조언을 했는데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예전에 이런 문화 사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쿨 브리티니언이나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이제 영국의 음악, 미술, 공연, 패션, 광고, 이런 창조 사업 등을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았던 적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쿨 재팬 정책을 통해서 일본 브랜드를 회복하기 위해서 콘텐츠나 애니메이션, 패션, 식문화, 전통문화 같은 것을 이제 지식재산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활로를 모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K-팝 같은 한류 문화를 지원을 위해서 동남아 같은 곳에 이제 K-팝 복합 문화 공간을 설립해 준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 보관이나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 콘텐츠가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콘텐츠 유통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플랫폼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공매도로 몸살을 앓았던 종목들이 대거 반등했죠.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이 공매도를 규제하겠다라는 김석도 위원장의 발언,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금까지는 공매도를 하면은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매도의 거래를 공매도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 종목엔 어떤 건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제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는지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최근 매매를 보면은 6월 말 유럽은행들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험 자산들을 줄이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는가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가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부 투자가들이 4월 초부터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액이 급증했고요. 5월에는 대차 잔고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대차 잔고는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렸는데 아직 이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그런 물량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빌린 후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철강이나 IT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정도로 공매도를 했고요. 자동차나 유통 같은 이제 견조한 실적이 있는 곳에는 이제 공매도를 매우 적게 했습니다. 그 공매도에는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주가를 하락시키는 역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공매도한 주식을 매수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려가면서까지라도 이제 과감하게 물량을 확보하려는 이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초 이후에 이제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난 순위를 보면 하나나 GS, SK, CNC,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 원래부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은 이제 OCI나 LG이노텍, LG전자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OCI 같은 경우에는 32%,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이 25%가 대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돼 있다고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이 이제 10% 넘게 그 1000만 주가 넘게 대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숏 스퀴즈 현상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중국 본토 또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79% 하락한 2365.7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2350선에서의 지지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의 악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외 변수인 유럽발 악재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8.4%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확대하면서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8.5% 내외로 반등할 것인 만큼 올해 전체로는 8.4%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3.1%로 전망한다라는 중국 교통은행의 언급이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올해 들어 2%대로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운용폭은 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상장된 은행들의 올해 순이익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350선에서 강한 지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과연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에서 안정을 찾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의진의 스몰캡 뚫기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지난주에 이어서 스몰캡 뚫기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상황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지금 잠시 뒤에 종목에 대한 지금 소개나 테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 상황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요즘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유럽발 리스크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큰 폭의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밑에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466.72 지금을 72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0.6%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당분간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지금 종목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 기관의 좀 저가 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그러한 기관의 저가 매수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가총액 종목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뭐 셀트리온 지금 상승 전환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 초반에 2% 이상 하락해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상승 전환을 했고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떻게 확신을 좀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동안에 급등했는데 이제는 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뉴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대선 관련 테마에 좀 접근하시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시가총액 상위 뭐 CJ 같은 경우도 일단은 플러스 전환을 했고 CJ 오쇼핑이나 다음 같은 경우도 일단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일단 기관의 매수라든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일단은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특징 테마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릴게요. 특징 테마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마 같은 경우 뭐 강한 흐름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시장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태양광 관련주라든지 게임, 그 다음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성 솔라 에너지라든지 S에너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소형 관련 태양광 종목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네오비즈 게임즈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게임빌 어저께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죠. 컴투스도 마찬가지겠고요. 최근에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 관련주 아직까지 시세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빌, 컴투스, 그다음 네오비즈 게임즈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NC소프트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지금 멀리 하시고 일단은 중소형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LVCNC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 최근에 뭐 어저께 뭐 한국콜마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코스맥스, 그 다음에 지금 LVCNC, 그 다음에 오늘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 지금 폭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흐름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락 테마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릴게요. 지금 IT 부품주와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 두 업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3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 이유 자체는요, 뭐 지수 영향이 좀 가장 클 것이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그런 단계다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영향 플러스 일단은 기간 조정 성격이 좀 더 있다.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안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지금 급락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좀 강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좀 관심 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 자체는요. 뭐 전자결제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주도 역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IT 부품주와 일단은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지금 업종이나 종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래핀 뭐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도 좀 방송이 좀 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CNT,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라든지 그래핀,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앞으로 지금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은 그런 지금 그런 소재다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다른 뭐 2차 전지 전국 재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뭐 특히 이제 그래핀 관련 테마에 지금 부각된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요. 일단은 지금 투명 스크린이라 그러죠. 투명 스크린. 그러니까 화면은 나오는데 스크린 안에 화면은 나오는데 그 뒤가 이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상당히 연관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재 자체를 이제 그래핀 소재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핀 소재 자체의 장점은 뭐냐면요. 탄성이 좋죠. 탄성이 좋다라는 것은 변형이 쉽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가장 좀 적합한 소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도성이 좋습니다. 전도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뭐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는 지금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은이나 금 등이 있을 텐데 그런 지금 전도성이 좋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 전자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하죠. 아무래도 탄소 섬유이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아몬드 수준의 강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좋고 강도가 강하고 변형이 쉬운, 그러니까 이 소재가 앞으로 뭐 IT 산업에 굉장히 좀 많이 폭넓게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시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TV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그러니까 휘는 디스플레이,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뭐 자동차에도 뭐 내비게이션에도 뭐 장착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재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그러한 지금 장점들이 있는데 시장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012년 정도, 한 13년 정도에는 300억 불에 시장을 좀 갖고 있지만 2020년에는 3천억 불, 2030년에는 한 6천억 불 가까운 지금 시장,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선두 자리를 위치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은 스몰캡 시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그래핀 관련 테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죠.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지금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제품 출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스크린, 그러니까 투명 스크린을 발표를 했는데 그 기술력, 그러니까 지금 그래핀 관련 그 제품들에 대한 기술력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 좀 반드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삼성 테크윈이나 하나케미칼,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핀 기술을 좀 연구 개발 중이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CNT 소재라든지 그래핀 소재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충분히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보 같은 경우나 아이컴포넌트, 그다음 로엔케이,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 기술력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종목들이죠. 상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2월 때까지 상당히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 아직까지 저평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관심이 가져봐야 될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보나 그다음에 지금 로엔케이, 그다음에 아이컴포넌트 중형주 중에서는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로엔케이에 대한 관심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뭐 CNT라든지 지금 그래핀 관련 소재가 어디서 추출이 되냐면 흑연이죠. 흑연에서 추출이 되는데 그 흑연 자체, 그러니까 고순도 흑연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로엔케이입니다. 그러니까 로엔케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당연히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핀 소재나 지금 CNT에 관련 소재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 성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있죠. 6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그다음에 상보, 그다음에 하나케미칼, 아이컴포넌트, 로엔케이까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그 그래핀 관련 종목들은 아니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넥스콘테크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면서 참 말씀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멘텀이 강하고 실적이 좀 개선 중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시장과는 상관없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지금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인데, 앞으로 지금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겠죠. 이제 그 시장에서도 일단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2차 전지 배터리 팩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뭐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되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팩에 대한 폭발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회로 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넥스콘테크죠. 그러니까 넥스콘테크 자체는 2차 전지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콘테크 앞으로 뭐 애플이나 뭐 자동차 기업, 그다음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2차 전지 수요에 대한 수혜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다라는 거 좀 반드시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일단은 뭐 지금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세화 공정에 대한 지금 수혜주겠죠. 미세화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나노 반도체를 이제 양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30나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20나노인데,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미세화 공정이 좀 진행이 좀 빠를수록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아무래도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단가가 낮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20나노 같은 경우는 30나노보다 같은 면적에 대해서 생산량이 그러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는 유진테크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기업, 이 종목 자체도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 8,000원 했던 주가가 26,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실적 급증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22,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1차적인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스콘테크나 뭐 유진테크, 그다음에 그래핀 관련주들은 앞으로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돼. 그런 지금 종목이나 업종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은 좀 끝까지 좀 갖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뭐 다른 내용으로 또다시 좀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일주일만 참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몰캡 뚫기 시작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 반장의 스몰캡 뚫기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도움 됐길 기대합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요. 자, 투자 손자연법 블로그에도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자료와 정보들 그득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투자 손자연법 1, 2부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이 24포인트, 2포인트 각각 빠진 채 아직까지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뭐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